부하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정도로 논의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1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한정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지식근로자와 관계된 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지식작업이라 상사와 부하 사이에 직급이다, 권위라는 장벽이 없기 때문이든 반대로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든 단순히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든 간에 지식근로자는 육체 노동자보다는 동료와 상사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게다가 지식작업은 육체 노동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평가할 수 없다. 육체 노동자에게는 우리의 작업량 기준은 1시간이 50개인데 당신은 겨우 42개밖에 못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만 한다. 그가 만족스러운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감이라도 잡으려면 말이다. 그런 일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지식근로자는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지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지식 산출고를 활용해야 하는 작업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반 상식과는 달리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지식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결과를 얻고 업적을 올리려면 조직 전체의 결과와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지식 근로자가 자신의 비전을 작업 그 자체에서부터 결과로 그리고 전문 분야로부터 외부 세계로 성과가 드러나는 외부 세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지식 근로자가 성과를 올리는 큰 조직이라면 고위 경영자들이 시간을 할애해 정기적으로 지식 근로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 때로는 신규 지식 근로자들과도 만나 다음과 같이 의논한다. 조직을 운영하는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이 조직에 대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출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위험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 나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같은 여유 있는 대화는 정부기관, 일반 기업, 연구소, 군대의 참모 조직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화가 없다면 지식 근로자들은 의욕을 잃고 무사안일주의로 전락하거나 에너지를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조직이 제공하는 기회 그리고 조직의 필요성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의견 교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모든 시간을 쓰고 있어 라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많은 일을 빨리 해치우는 지름길이다. 또한 상당히 긴 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적 인간관계와 업무상 관계가 혼합되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만약 서두르면 그때는 마찰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모든 조직에는 그런 혼합이 불가피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상호작용 그 자체에 사용되므로 작업 성취 결과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한 사람의 관리자는 몇몇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감독 한계 폭이라는 이론이 있다. 반면 다른 도시에 있는 연쇄점의 지역 담당 책임자는 서로 상관없이 일을 하므로 아마도 해당 지역 내의 경영자는 누구든지 감독 한계 폭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지역 총괄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이 타당하든 그르든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이나 성과가 아니라 상호작용에 쏟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규모 조직은 최고 경영자의 시간을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한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식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식 근로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욱더 빈번해진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 관해 서두른 의사결정은 대체로 잘못될 확률이 높다. 올바른 인적 자원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안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경험한 뒤에만 분명해진다. 내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 가운데는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외 없이 천천히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몇 번이고 숙고하며 검토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회사 GM의 최고 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로온 2세는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결정을 즉석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그마저도 대체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도 며칠 또는 몇 주 뒤 그 문제를 마치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검토했다. 연속으로 두세 번 거듭 옳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겨우 그 인사안을 추진했다. 슬로온 2세의 인사정책은 항상 옳았다는 평판을 들을 만했다.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비결 같은 건 없다. 떠오르는 이름은 대체로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따름이다. 따라서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반적인 생각과 분석 과정을 몇 차례 되풀이한다. 그러나 슬로온 2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훌륭한 인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최고 경영자들은 만약 자신들이 인사 문제에 있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연속적이고도 방해받지 않은 몇 시간을 할애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간 규모의 정부 연구소 소장은 휘하의 상급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을 직위 해제할 때 그런 기법을 알게 되었다. 그 상급 관리자는 이미 50대에 들어섰고 이 연구소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는 장기간 일을 잘 수행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저하되었다.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비록 공무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 해고시킬 수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를 강등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그렇게 되면 그 상급 관리자는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구소는 그 상급 관리자가 몇 년간 생산적이고도 충성스럽게 근무한 데 대한 배려와 신의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를 관리직에 유임시킬 수는 없었다. 그가 가진 문제가 너무 분명해 자칫하면 연구소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었다. 소장과 부소장은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대책이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그 문제에 대해 서너 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검토했는데 갑자기 분명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정말이지 그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해서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탄식하며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그 해결책은 그 상급 관리자를 직위 해제한 후 그가 잘할 수 있는 직무로 전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관리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긴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예컨대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오래된 조직의 새로운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 필요한 마케팅 지식은 있으나 기술적인 훈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지, 마케팅 지식은 부족하지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를 발령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이 같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사람에 관한 결정은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신이 인간을 조직의 자원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에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일에 맞게 조립하거나 다시 만들 수도 없다. 사람은 언제나 기껏해야 대체로 맞는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사람들을 부려서 과업을 성사시키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심사숙고와 그리고 판단이 필요하다. 동유럽 슬라브계 농부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발로 다하지 못하는 일은 머리를 사용해서 하라. 이 속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멋지게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오히려 시간 보존의 법칙과 비슷하다. 다리로 하는 일의 시간을 제거하면 할수록 머리를 사용해서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 육체적 작업을 줄이고 지식 작업을 늘려야 한다. 현장 작업자, 기계공, 그리고 사무원들의 업무가 단순해질수록 지식근로자들의 업무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누구도 작업에서 지식을 제거할 수는 없다. 지식은 어딘가에 다시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식 근로자가 사용할 시간의 양은 줄지 않는다. 기계공은 현재 주당 40시간 일한다. 그리고 곧 35시간으로 단축될 것이고 그들은 과거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산다. 비교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거나 얼마나 부자였건 간에 말이다. 그러나 기계공의 여가시간 증대는 지식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선진공업국에서 여가시간을 다 쓰는데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식근로자가 아니다. 반대로 지식근로자는 세계 어디에서나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또 그들이 응해야 할 시간적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 부족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누리는 높은 생활 수준이 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하려면 언제나 지식근로자가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사실 단기간 내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한 토론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세대에 속하는 영국의 기업인들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혁신과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했고 노동자들처럼 짧은 시간만 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영국의 기업과 노동자의 태도는 기업이나 산업계 전체가 오래된 기존의 습관을 고수하고 혁신과 변화를 꾀하지 않아도 될 때만 가능했다. 즉 조직으로부터의 요구, 사람들로부터의 요구 변화와 혁신으로부터의 요구 때문에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선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면 자신의 시간 관리는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실제 사용 시간을 정확히 진단하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간 관리를 시도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사용 시간을 먼저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거의 1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즉 1900년경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해 육체 작업의 구체적인 활동 수행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육체 작업에 종사하는 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와 관련된 시간 연구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육체 노동자들의 활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제조업 생산 방법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시간 관리 지식을 시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 적용해왔던 셈이다. 즉 시간의 선용과 낭비 사이의 차이를 1차적으로 능률 그리고 비용에 적용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시간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시간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분야, 즉 지식근로자와 지식근로자의 직무에는 이 지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식근로자와 경영자에게 있어 시간의 선용과 낭비 사이의 차이는 목표 달성과 결과의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차이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지식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기록해두는 일이다. 시간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스스로 시간 운영표를 작성하는 지식근로자도 있다. 앞에서 말한 사장처럼 비서에게 지시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도 실제 시간을 기록하며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한 그 시간에 즉시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많은 지식근로자들은 시간 운영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고는 그 결과를 매달 정기적으로 살펴본다. 그들은 최소한 1년에 연속적으로 2회에 걸쳐 1회에 3, 4주씩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시간 운영표를 스스로 기록한다. 그런 뒤 각각의 시간 운영표를 분석하고 일정을 다시 생각하고 또 수정한다. 그러나 6개월만 지나면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깨닫게 된다. 시간 활용 방법은 연습을 통해 개선된다. 시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 시간 관리는 시간 기록의 뒤니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할 일이 된다. 우리는 비생산적이고도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몇 가지 자기 진단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전혀 필요 없는 일, 즉 어떤 결과도 거둘 수 없는 완전한 시간 낭비형 일을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낭비적인 일을 찾아내려면 시간 운영표 기록에 나타난 모든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그 대답이 별일 없었을 거야 라고 나오면 그 다음 결론은 그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을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면 놀라울 따름이다. 예를 들면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터무니없이 많이 빼앗아가는 무수히 많은 연설, 만찬, 위원회 및 이사회 참석 등은 지식 근로자들에게는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다. 또 잘하는 일도 아니며 마치 고대 이집트 시대에 하늘이 내리는 재앙처럼 해마다 되풀이되고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이다. 어떤 활동이 그가 공헌해야 할 조직, 자신 또는 그 활동 결과물을 사용하는 조직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다면 노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야말로 그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앞에서 소개한 매일 저녁 만찬에 참석해야 했던 사장이 분석한 결과 자신이 참석했던 만찬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유감스럽게도 그가 참석한 몇몇 만찬에서는 주최 측이 자신의 참석을 실제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주최 측은 그를 단지 의례적으로 초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주최 측은 그가 당연히 불참할 것으로 여겼으며 그의 참석을 오히려 난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지식 근로자 가운데 직함 또는 하는 일에 관계없이 자기 시간의 4분의 1이나 소모할 수도 있는 잡다한 일들을 휴지통에 내다버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서 말이다. 그 다음 해야 할 질문은 내 시간 운영표에 기록된 활동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나만큼은 잘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인가? 매일 저녁 만찬에 참석해야 했던 그 사장은 공식 만찬 행사의 3분의 1은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면 아무나 참석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 행사에는 참석자 명부에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지금까지 경영자의 권한 위양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기업과 정부기관, 대학, 군대 등 조직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경영자들은 좀 더 나은 권한 위양자가 되도록 권장되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조직의 관리자들은 한두 번은 스스로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누구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적인 표현대로 권한위양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권한위양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일중 일부를 대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틀렸다. 사람이 보수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대로 그것이 가장 게으른 경영자가 최상의 경영자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난센스에 그치지 않고 부도덕한 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시간 운영표를 검토한 지식 근로자 가운데 자신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습관을 재빨리 몸에 익히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일단 시간 운영표를 한번 보기만 해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 책임 아래 꼭 해야 할 일 모두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해진다. 어쨌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로 최고 경영자의 해외 출장을 들 수 있다. 파킨슨 교수가 유쾌한 풍자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성가신 상사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를 해외로 출장 보내버리는 것이다. 제트 항공기는 경영관리 도구로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장을 간다. 그러나 출장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대신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은 새로운 경험이다. 젊기 때문에 낯선 호텔 방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피로도 더 잘 참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한층 더 경험이 많고 아마도 훈련도 더 잘 받았지만 금방 피로를 느끼는 나이 많은 경영자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고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토의에 회부할 초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검토하느라 몇 시간씩 낭비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선임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선임 물리학자는 오직 고등수학을 사용해 설명하는 반면 연구소에서는 그 물리학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과학 지식과 유려한 문장력을 지닌 하급 연구원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영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만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권한위양이라는 용어는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진정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과업을 분리해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과업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권한위양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3. 시간 낭비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체로 지식 근로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또 제거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 낭비에 대한 징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징후를 발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꺼리낌 없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당신의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솔직한 대답이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이 지닌 특징이다. 지식 근로자가 업무를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그 자체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주요 요인일 수도 있다. 어느 대기업의 재무담당 고위 간부는 사무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의제에 상관없이 직속 부하들을 모두 회의에 참석시켰다. 그 결과 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버렸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저마다 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한 몇 마디 질문을 해야 했다. 당연히 회의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회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고위 간부는 앞에서 소개한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부하들 또한 회의를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 라는 정보 공유 심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른 방법을 통해 부하들의 소속감을 성취시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 그는 회의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복사해서 배포한다. 스미스 존스 그리고 로빈슨에게 수요일 오후 3시 4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자본 지출 예산 논의를 위해 저와 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참석자 예정자 명단과 관계없이 회의 내용을 알아야겠다거나 회의 참석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회의가 끝나면 즉시 전체 토의 내용과 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귀하의 의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전에는 12명이 참석해 오후 시간 내내 끌었던 회의가 지금은 지명된 3사람과 기록을 담당하는 비서 1사람으로도 1시간 전후에 흡족한 결론을 얻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많은 지식 근로자들이 이 같은 비생산적이고도 불필요한 시간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낭비 시간의 제거를 두려워한다. 행여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 있다 해도 신속하게 고칠 수 있다. 만약 너무 서둘러 낭비 시간을 제거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대체로 원상 회복하기에 늦지 않을 만큼 빨리 드러나게 마련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초 지나치게 많은 초대에 응하게 된다. 이윽고 그는 자신에게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대부분의 초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예정된 초대 일정을 대폭 정리하고는 외부 인사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몇 주일 또는 몇 개월 후 신문이나 TV를 통해 대통령은 대중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빼앗기는 일과 국가 행사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사실 최고 경영자가 외부로부터의 시간 요구를 지나치게 정리해버릴 위험은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과대평가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목표 달성이 매우 뛰어난 최고 경영자마저 불필요하고도 비생산적인 일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지나치게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중증 장애자가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 참모였던 해리 홉킨스에 관한 일화를 들 수 있다. 죽음을 앞둔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의 빈사 상태에 있었던 그는 하루 건너 겨우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진정 중요한 일 말고는 모두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업무 수행 능력을 조금도 저하시키지 않았다.
윈스턴 처칠이 중요한 일만 처리하는 도사라고 극찬했듯이 그는 전쟁 내내 워싱턴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일화는 진정으로 노력하면 자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과 목표 달성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수많은 시간 낭비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간 낭비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라. 이 같은 세 가지의 자기 진단 질문은 모든 지식 근로자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비생산적이고도 시간 낭비적인 업무 활동에 관해 다룬 것이다. 모든 지식 근로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2.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나만큼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3.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간만 낭비시키는 일은 없는가? 등이다. 지식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부실한 경영 관리 및 조직상 결함에서 오는 시간 낭비이다. 부실한 경영 관리는 이 모든 이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무엇보다도 지식 근로자 자신의 시간을 낭비시킨다. 1. 첫째로 할 일은 시스템의 결함 또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의 결여로 인한 시간 낭비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추적해야 할 증후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들로서 해마다 되풀이된다. 같은 위기가 두 번 일어난다면 결코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매년 발생하는 재고관리상의 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오늘날 재고관리는 컴퓨터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해결하고 있고 또 과거에 썼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결코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없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언제나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사무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절차적인 업무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는데 천재적인 인간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미숙련 근로자가 별다른 판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을 체계적 단계적 형태로 집행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위기는 조직의 하부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는 위기는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비교적 규모가 큰 어느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12월 초만 되면 이 같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회사의 사업이 계절 변동에 매우 민감한 성격인데다 연말이면 대체로 영업실적이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사사분기의 매출액과 이익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영자는 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 4분기 말에 제출하는 중간보고서에 발표했다. 때문에 매년 4, 4분기에 들어서면 회사는 최고 경영자의 예측에다 실적을 꿰어 맞추기 위해 매우 바빴고 전사적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볼펜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4, 4분기 연말 예측을 단정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대신 지금은 최고 경영자가 예상 결과치에 대해 일정 범위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주주,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몇 해 전만 해도 위기였던 것에 대해 이제는 회사 내의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4, 4분기 예상 수치의 실적을 맞추느라 고위 간부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결과 실적도 과거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로버트 맥나마라가 미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매년 봄만 되면 이와 비슷한 마지막 순간의 위기가 회계연도 말인 6월 30일을 앞두고 국방부를 뒤흔들곤 했다. 국방부의 모든 관료들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출 예산의 용도를 찾기 위해 5월과 6월을 엄청나게 바쁘게 보냈다. 예산 불용액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식의 막판 돈잔치는 구소련 계획 경제의 고질병이기도 했다.
맥나마라 장관이 즉각 인식한 것처럼 이러한 위기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 예산 관련법에는 필요한 경우 보류해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간단히 말해 우둔함과 나태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다. 나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장과 그렇지 못한 공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물론 생산직에 관한 지식도 없이 말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장은 아주 조용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극적인 공장과 산업의 표본 기업으로 알려진 공장은 방문객의 눈에 선명하게 뜨인 것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공장은 언뜻 따분해 보인다. 위기는 항상 예측되고 대처 방안은 이미 절차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울 만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잘 관리되고 있는 조직은 단조롭다. 잘 관리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극적인 것들은 과거의 누적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란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초적인 의사결정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 낭비는 종종 인력 과잉의 결과이다. 초중학교에 다닐 때 1학년 산수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수구를 파는데 2사람이 이틀 걸렸다면 4사람으로는 며칠이 걸릴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물론 하루가 걸린다가 된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한다면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그 정답이 아마도 4일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좀 더 일반적인 사실은 오히려 인원이 너무 많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그들은 일 자체보다는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인력 과잉에 따른 시간 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징후가 있다. 만약 조직 내 상급자들, 특히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의 적지 않은 시간, 어쩌면 업무 시간 중 10분의 1 이상을 불화와 마찰, 관할권 다툼, 부문 간 협조에 관한 문제 등 인간관계 문제에 사용한다면,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에 쓰고 있다면 그 조직은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 조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서로 중복해서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성과를 올리는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살 없는 조직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하는 일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력 과잉에 대한 변명은 언제나 다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학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전혀 활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해 그런 사람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의 문제에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한다. 팀을 구성할 때는 날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만 고용해야 한다. 종종 필요한 특수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런저런 일에 자문해주는 전문가는 언제나 조직 외부에 두어야 한다. 이 같은 전문가들을 조직 내에 고용하기보다는 외부에 둔 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지나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할 일은 별로 없는 사람이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 능력을 손상시키는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말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방해일 뿐이다.